미국이 삼성과 LG전자의 세탁기가 자국 산업에 피해를 준다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미국의 의도대로 한미 FTA 개정 합의를 이끌어낸 지 하루 만입니다. 노골적인 미국의 통상 공세에 우리 기업의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노벨 평화상은 2007년 설립된 국제 비정부 기구인 핵무기 폐기 국제 캠페인 ICAN이 선정됐습니다. has decided to award the Nobel Peace Prize for 2017 to the International Campaign to Abolish Nuclear Weapons, ICAN. 노벨위원회는 북한 등 몇몇 국가들로 인한 핵무기 위험이 실제한다면서 핵무기 폐기 국제 캠페인이 이런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추석 연휴가 중반부를 넘어서며 고속도로는 오후 들어 큰 혼잡을 빚었습니다. 하행선은 정체가 해소됐지만 귀경길 정체는 밤 11시가 넘어서야 풀릴 걸로 예상됩니다. 민간인 댓글 부대를 운영하면서 40억 원대 국고를 손실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 단장이 내일 추가 기소됩니다. 검찰은 국정원과 군이 2012년 비슷한 시기에 온라인 댓글 활동을 활발하게 벌인 배경에 당시 청와대가 있다고 판단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정당발 정계 개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이 현실화할 경우 국민의당 등에도 영향을 미치며 정치권 전체의 재편이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한국을 겨냥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박이 전방위적으로 퍼지는 모습입니다. 한미 FTA 개정 협상을 밀어붙인 지 하루 만에 이번엔 삼성과 LG 세탁기가 자국 산업에 피해를 준다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네, 이를 두고 미국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트럼프 정부는 개의치 않고 무역 보복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큽니다. 북핵 위기를 통상 압박에 활용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정효식 특파원의 보도 보시고 세이프가드 판정을 비롯한 미국의 파상적인 통상 공세가 어디까지 갈 건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삼성과 LG의 세탁기 대미 수출은 13억 3천만 달러, 약 1조 5천억 원입니다. 미국 시장 점유율은 2007년 합계 10%대에서 올해 34.8%로 35.3%인 월풀과 대등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USITC는 삼성과 LG 가정용 대형 세탁기가 자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준다고 판정했습니다. 2002년 이후 사문화됐던 세이프가드, 보호무역 조치까지 꺼내들며 무역 전쟁을 강화한 겁니다. 미국 가전회사인 월풀이 긴급 수입 제한 관련 조항을 근거로 제소한 것을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국제무역위원회는 일단 이달 19일 청문회를 엽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관세 인상, 수입 물량 제한 등 구체적인 보호 조치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미국의 세탁기 전쟁은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1월 중국에서 생산한 삼성, LG 세탁기에 반덤핑 판정을 내리고 각각 52%와 32%의 보복 관세를 물렸습니다. 미국의 보호 무역 강화에 삼성전자는 내년 1월 사우스캐롤라이나주, LG전자는 2019년부터 테네시주에서 직접 세탁기를 생산합니다. 두 회사는 이날 판정에 미국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해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비자 피해를 적극 강조한 겁니다. FTA 개정 협상에 이은 세탁기 피해 판정까지 미국의 무역 전쟁이 거세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주식시장과 제조업이 사상 최고 수준이라며 환호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효식입니다. 세이프가드는 어떤 상품의 수입이 크게 늘어서 자국 산업이 큰 피해를 입었을 때 그 상품의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뜻합니다. 이른바 긴급 수입 제한 조치라고도 불리는데요. 수입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는 없었지만 실제 피해가 심각한 경우 혹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될 때 적용하는 규제입니다. 나라마다 자국 산업을 지키기 위해서 함부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만큼 발동 요건이 까다로울 수밖에 없겠죠. 또 최대 8년에서 10년까지 일정 기간만 적용하고 이 조치로 수출에 지장이 생긴 국가엔 보상을 하도록 세계무역기구 WTO는 권고하고 있습니다. 미국 RTC의 이번 판정이 바로 세이프가드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일단 2주 뒤에 공청회를 엽니다. 삼성과 LG, 우리 정부 관계자들이 이 공청회에 참석해 의견을 피력할 수 있습니다.
이어 구제 조치 수위가 결정되면 12월 트럼프 대통령에게 권고안을 제출하고 60일 이내 내년 초쯤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만약 세이프가드가 발동되면 한미 FTA에 따라 한국 공장에서 만든 세탁기는 제외되는데요. 삼성전자의 경우 미국 수출하는 세탁기 대부분을, LG전자는 80% 정도를 베트남과 태국 같은 동남아에서 만듭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선 한국산을 제외해도 연간 1조 원 규모인 미국 수출에 타격을 입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ITC의 이 같은 판정은 올 들어 두 번째입니다. 지난달엔 한국산 등 수입 태양광 제품이 미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다고 판정을 한 건데요. 다음 달 트럼프 대통령에게 권고문 제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이 수입하는 태양광 제품의 20%를 담당하는 우리 기업의 타격이 역시 우려됩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이 권고를 받아들인다면 2002년 부시 대통령이 한국산을 포함한 수입 철강 제품에 관세를 매긴 이후 15년 만에 세이프가드가 부활하는 셈입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예, 이제 오늘이 지나면은 추석 연휴도 사흘 남게 됩니다. 연휴 대체 휴일인 오늘은 어제보다는 덜했지만 오후 늦게 귀경 차량들이 몰리면서 고속도로가 많이 막혔습니다. 오늘은 저희 취재기자가 고속도로 휴게소에 나가 있습니다. 이상엽 기자, 지금 뒤에 식당에 이제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걸 보니까 아무래도 상행선 쪽 휴게소에 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경부선 서울 방향 마지막 휴게소인 죽전 휴게소입니다. 지금은 식당 안쪽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저녁 시간대라 그런지 많은 시민들이 이곳 휴게소에 들러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걸어서 밖으로 나가보겠습니다. 물론 식당 바깥쪽도 고향으로 떠나는 사람들도 북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차장으로 나가보면요, 빈자리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귀경 차량들로 꽉 들어찬 모습입니다. 또 저쪽은 서울 방향 고속도로 진입로입니다. 휴게소 볼일을 마치고 빠져나가는 차량들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 이곳 휴게소에 들렀던 시민들을 만나봤는데요. 오늘 귀경길 어땠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2시경부터 차가 막히기 시작한 것 같아요. 와이프하고 교대로 운전하면서 와서 크게 힘든 건 없었고요. 애기 이제 좀 출출해서 밥도 먹을 겸 이렇게 마지막 휴게소에 들렸습니다. 어머니 모시고 누나, 이제 둘째 누나인데 둘째 누나 모시고 저희 집에 연휴가 길다 보니까 저희 집도 한번 모시고 가서 맛있는 것도 좀 사드리고 그러려고 모시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시민 말씀대로 오늘 귀경길은 오전엔 대체로 원활한 흐름을 보였지만 늦은 오후 시간부터 저녁 시간까지 많이 막혔습니다. 예,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제 긴 시간을 운전해서인지 서울 진입 직전에 있는 휴게소인데도 많은 귀경객들이 들렀군요. 오늘 낮 시간까지 고속도로 곳곳이 막혔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시간 서울요금소를 기준으로 부산에서 출발하면 6시간 10분, 광주에선 5시간, 강릉에선 4시간, 대전에서 2시간 50분이 걸립니다. 오늘 전체 고속도로 교통량은 평소 주말과 비슷한 446만 대로 예상됐는데 정체가 심했던 어제보다 100만 대 가까이 줄어든 겁니다.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서울 방향 정체가 오늘 밤 11시쯤 풀릴 걸로 내다봤습니다. 오늘 전국에 비 소식이 있었습니다. 남부와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렸지만 예상보다 비양이 많지 않아서 비로 인한 교통 불편은 크지 않았습니다. 예,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죽전 휴게소에서 이상엽 기자였습니다. 예, 보신 것처럼 보통 명절 연휴 기간에 고속도로는 꽉 막힙니다. 반면에 이제 큰 도시 중심가는 오히려 한산했던 것 기억하시죠? 그런데 이번에는 서울 시내에 차도 사람도 많았습니다. 연휴가 길다 보니 생긴 새로운 풍경인데 최승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로 한쪽에 차량들이 줄지어 들어서 있습니다. 마치 주차장을 방불케 합니다. 교통경찰들이 호각을 불고 이리저리 수신호를 해도 도로는 정리되지 않습니다. 차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경복궁 가려고 나왔는데 아직까지 못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벌써 2시간이 넘었죠. 11시, 12시쯤 1시 다 됐으니까 2시간 동안 차에 생각외로 너무 많이 막히고 사람도 많고. 연휴 막바지를 맞아 나들이에 나선 시민들로 서울 시내 곳곳엔 교통체증이 이어졌습니다. 연휴가 예년보다 긴데다 축제 등 시내 행사도 원인이 됐습니다. 도로공사 구간에선 교통량이 평소 수준과 비슷했습니다. 2011년 추석 연휴 당시 광화문의 모습과 비교해봐도
오늘은 확연히 차량이 많습니다. 긴 연휴 기간으로 이어지면서 나들이객분들이 도심권으로 많이 관광을 오시다 보니까 경복궁 인근 등 4대문 도심은 청와대 방문객까지 몰리면서 온종일 혼잡했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도심 속 명소뿐 아니라 산 속의 사찰을 찾는 사람들도 부쩍 많았습니다. 긴 연휴였던 만큼 가족과 특별한 경험을 위해 템플스테이를 선택한 건데 여러 사찰에서 마련한 추석맞이 프로그램 예약이 연휴 전 대부분 마감이 됐다고 합니다. 최하은 기자입니다. 계곡 옆 바위에 눈을 감고 앉아 있으니 잡념이 없어집니다. 대나무 숲에서 들이마시는 숨은 정신을 더욱 맑게 합니다. 복잡한 일상을 떠나 고즈넉한 산사를 찾은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입니다. 산길을 따라 걷고 있으면 어느새 심신의 피로가 풀리는 듯합니다. 사찰에서 15분 정도 걸어 올라오면 이렇게 탁 트인 북한산 전망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널찍한 바위 몇 개가 보이는데요. 참가자들은 이 위에 앉아서 명상을 즐깁니다. 템플스테이에는 온 가족이 함께 참가한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이제 차례 준비하느라 굉장히 힘드시고 지칠 텐데 이런 조용한 곳에 와서 쉬면 좋지 않을까 해서. 오랜 유학 생활을 한 딸을 둔 아버지는 가족 여행지로 사찰을 골랐습니다. 산에 있는 호텔에서 하룻밤 자고 간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외부에서 생활하면서 잠자는 것보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오래 그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나들이 장소 대신 산사를 찾는 이들이 늘면서 전국 31개 사찰에서 운영한 추석맞이 프로그램 대부분은 연휴 전 예약이 마감됐습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경북 안동 하회마을을 찾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김정숙 여사 등과 함께 탈놀이 공연을 관람하고 공연 도중 출연진들과 어울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청와대 측은 문 대통령의 이번 안동 방문이 국내 관광 활성화 차원 등에서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노벨 평화상은 핵무기 폐기 국제운동을 벌인 아이캔이 수상했습니다. 노벨위원회는 수상 발표에서 핵무기를 현대화하는 북한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북한 같은 핵무기 보유국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고라는 평가입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2017년 노벨 평화상은 핵무기 폐기 국제운동을 벌인 단체 아이캔이 수상했습니다. 2007년 출범한 아이캔은 101개국에서 활동하는 469개 비정부 기구가 연합한 단체입니다. 노벨위원회는 아이캔이 핵무기 사용이 불러올 재앙적 인도주의 상황에 대한 관심을 끌어모았다고 밝혔습니다. For its groundbreaking efforts to achieve a treaty-based prohibition on such weapons. 위원회는 몇몇 국가들은 핵무기를 현대화하고 있으며 북한이 전형적인 예가 되고 있다며 북핵의 실제적 위험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아이캔의 성과로는 지난 7월 122개국이 찬성해 유엔이 통과시킨 핵무기 개발, 시험, 생산 등을 금지하는 핵무기 전면 금지 협약이 꼽힙니다. 당시 협약엔 미국, 중국 등 세계 핵무기 보유국 9개국이 모두 반대했습니다. 아이캔의 대표는 최근 북미 간 핵 긴장 고조는 국제사회의 큰 경고라며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깊은 우려를 보여왔습니다. And such an important signal to everyone who's worked tirelessly for nuclear disarmament since 1945 pretty much. 미국 뉴욕타임스는 이번 수상이 북미 간 호전적 대립 상황이 초래한 전 세계적인 우려 속에서 나온 점을 주목했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네, 이렇게 핵무기 폐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관심은 북한 핵입니다. 이 해법을 놓고 미국과 북한은 오늘도 평행선을 달렸지만 물밑에선 대화 가능성도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안희근 기자입니다. 북한 외무성 고위관리는 최근 방북한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에게 지난 6월 사망한 원비어가 북한에 억류돼 있을 때 수준 높은 진료를 했고 비용을 아끼지 않고 치료하고 간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원비어 사망이 북한의 책임이 아니며 이 문제가 북미 간 대화의 걸림돌이 돼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려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달 15일 이후 북한이 20일 넘게 도발을 이어가지 않는 것도
대화 분위기 조성에 긍정적인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타핵실험이나 ICBM 미사일 발사보다는 좀 더 대화 쪽으로의 방향을 쓸 가능성이 높아지는. 이달 중순 유럽에서 미국 전직 관리들과 1.5 트랙 회동을 이어갈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북미 국장의 행보도 대화 가능성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북한을 대화 테이블에 앉히기 위한 각국의 움직임도 빨라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최근 영국과 독일 등 유럽 7개 나라의 북한 주재 외교관들은 평양에서 모임을 갖고 북핵 중재 채널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엔 북한 측 관계자도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TBC 안의근입니다. 대북 제재가 현실화하면서 북한도 장기전에 대비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자산인 개성공단의 공장을 무단 가동하는가 하면 옥수수를 대량 비축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한 북한 전문 매체는 최근 북한이 개성공단에서 우리 기업 자산인 의류 공장들을 은밀히 가동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개성공단에서 무슨 일을 하든 누구도 상관할 바가 없다며 공장들은 더욱 힘차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몰래 가동했던 개성공단 공장을 아예 대놓고 하겠다고 선언한 셈입니다.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이 대북 제재에 따른 경제적 압박에 대비하기 위해 개성공단의 전면적인 활용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장기적인 제재에 대비하는 모습은 여러 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14,000여 톤의 옥수수를 수입했는데 1년 전보다 45배 이상 늘어난 규모입니다. 일찌감치 상황 악화에 대비해 곡물 수입을 대폭 늘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건 석유입니다. 지난달부터 당과 군의 고위 간부들을 제외하고는 자동차 급유가 일부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출길이 막힌 석탄을 석유 대신 활용하기 위한 방안들도 강구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극도로 폐쇄적인 사회인데다 이미 여러 차례 고난을 겪어왔기 때문에 대북 압박 제재에 쉽게 굴복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민병주 전 심리전 단장이 내일 재판에 넘겨집니다. 민간인 댓글 부대를 운영하면서 47억 원의 국고를 낭비하고도 민간인을 동원한 적 없다고 위증한 혐의입니다. 연휴가 끝나는 대로 수사는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김나은 기자입니다.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 단장은 2010년부터 2012년 말까지 수백 명의 민간인을 동원해 이른바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여기에 쓰인 국정원 예산 47억 원에 대해 국고 손실죄를 적용해 민 전 단장을 내일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2013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에서 사이버 외곽팀이 없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위증 혐의도 적용할 방침입니다. 민 전 단장은 앞서 지난 8월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에는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70여 명을 동원해 불법적인 댓글 활동을 벌인 점만 범죄 사실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후 국정원 적폐청산 TF의 조사 결과 대규모 민간인 동원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다며 민 전 단장을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민 전 단장의 보고를 받았던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에 대해서도 연휴가 끝나는 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JTBC 김나은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국방부도 불법 댓글 활동을 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정부 여당에 유리한 메시지를 비슷한 시기에 확산한 배경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불법 댓글 활동을 벌인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부하들이 무슨 죄가 있느냐, 그것이 내가 시킨 것이냐, 장관이 시킨 것이지라고 말한 통화 녹취록이 최근 공개된 바 있습니다. 이 전 단장은 지난달 검찰 조사에서도 댓글 활동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였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김 전 장관이 당시 이명박 정부 청와대로부터 수시로 지시를 받았고 심리전단 활동 내용도 청와대에 보고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특히 2012년 당시 국방부와 국정원이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대규모 댓글 활동을 벌인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군 사이버사령부 소속 군인들이 국정원 댓글 부대 계정에 글을 퍼나른 정황도 일부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두 기관이 본래 성격과 다른 업무를 한 배경에 당시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을 개연성이 높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달 안에 김 전 장관을 소환해 청와대와의 관련성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이번 연휴 보내면서 정치권의 가장 큰 관심은 정계 개편 가능성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또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통합을 할지가 관심인데 특히 최근 안팎으로 흔들리고 있는 바른정당이 이런 정계 개편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송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7일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3선 의원 10여 명이 만나 통합을 논의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다! 하나다! 더 이상 말 필요 없다. 이들은 추석 연휴 직후 보수우파 통합추진위원회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자강파인 유승민 의원이 당 대표에 출사표를 던지면서 일단 바른정당의 당대당 통합 움직임은 한풀 꺾였지만 통합파 일부는 개별 탈당도 가능하다는 분위기입니다. 이해훈 전 대표의 경찰 내사 등 잇따라 악재가 있었고 원내 20석의 소수 정당으로서는 내년 지방선거 준비가 쉽지 않다는 고민도 있습니다. 자유한국당도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 과정에서 보수우파 분열의 한계를 절감했습니다. 조만간 있을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바른정당발 정계 개편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1심 선고 이후 자유한국당에서는 박 전 대통령 출당을 결정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결별은 보수 정당의 정치인들이 다시 대통합을 할 수 있는 그런 큰 계기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바른정당의 홀로서기 여부가 보수야당을 넘어 전체 정치권을 흔들 수 있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보수 야당을 중심으로 정계 개편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제3당인 국민의당의 고심이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바른정당과의 정책 연대 문제는 둘째치더라도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호남 지역 지지율이 더 큰 문제입니다. 고석승 기자입니다. 국민의당 지역구 의원 27명 중 호남 지역구는 23명입니다. 말 그대로 당 지지 기반이 호남인 셈입니다. 하지만 호남에서 국민의당 지지율은 지난 대선을 거치며 반토막이 났습니다. 대선 전 27%에 달했던 지지율은 아직 10%를 밑돌고 있습니다. 대선 이후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민주당과 대조적입니다. 국민의당 입장에선 지지율을 반등시키지 못하면 내년 호남 지방선거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일부 호남 의원들의 개별 탈당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한 관계자는 호남계 의원들 중 일부가 민주당에 관심을 두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작 민주당은 국민의당과의 통합이나 개별 의원들의 영입에는 소극적입니다. 협치에 공을 들이는 상황에서 불필요하게 국민의당을 자극시킬 필요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보수야당의 통합입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통합하거나 자유한국당이 바른정당 의원 상당수를 흡수할 경우 민주당은 원내 제1당 지위를 잃을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원내 주도권을 뺏길 경우 정계 개편 흐름이 빨라질 수 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분석입니다. JTBC 고석승입니다. 예, 앞서 보도해드린 것처럼 어느 당이 어느 당과 합칠 것이냐, 또 나는 어느 당으로 갈 것이냐를 두고 많은 의원들이 연휴 기간 동안 민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을 겁니다. 정치부 조익신 기자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한 걸음 더 들어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익신 기자, 네. 그러니까 정계 개편 가능성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올 때 가장 큰 변수는 아무래도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지방선거 공천 문제가 가장 큰 변수입니다. 지방선거는 기초의원과 광역의원, 그리고 기초단체장까지 지역 당협위원장들이 공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런데 만일 두 개의 당이 통합을 하거나 의원들 상당수가 특정 정당으로 당적을 옮길 경우에 당협위원장 자리는 하나인데 원하는 사람은 둘 이상이 됩니다. 결국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공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당협위원장들의 반발이 통합 과정에 있어서 가장 큰 난관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예, 이 당협위원장이라는 게 해당 어떤 그 지역구를 책임지는 위원장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현역 의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요. 자, 그러니까 당 지도부에서는 다른 당 소속 의원들 이렇게 흡수하려고 해도 기존 우리 당에 있던 당협위원장들이 반발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부분이 우려가 된다는 거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예를 들어보겠는데요. 예. 전국의 지역구가 253곳인데 이 가운데 152곳에서 당협위원장 자리가 겹칩니다. 절반 이상이 겹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실제로 지난 대선 직전에 자유한국당에서 복당했던 일부 의원들은 아직까지 교통정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예. 당적을 옮기고 싶은 의원들이 있더라도 당협위원장직이 보장이 되지 않는다면 쉽게 결단을 내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이 때문에 한국당 이철우 최고위원은 최근에 그 보수 대통합을 위해서 전국에 있는 당협위원장들이 모두 자리를 내려놓고 새롭게 선출하는 과정을 한번 해보자라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경우는 그렇고요. 그러면 이번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도 어쨌든 합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뭐 많으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쪽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그 당협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갈등은 어떻게 보면 이쪽이 더 심합니다. 예.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총선이 끝난 뒤에 갈라섰지만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지난 총선에서 진영을 갖춘 채 각 지역구에서 각계 전투를 벌였습니다. 예. 특히 호남 중진들이 포진한 국민의당과 통합 작업이 이뤄질 경우에 대선을 치르고 고생을 했던 호남 지역 당협위원장들이 직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들이 통합 움직임에 특히 반발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 여기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호남에서 굉장히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는데 굳이 국민의당과 통합을 해야 되느냐라는 주장도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통합이 현실화되기까지는 뭐 위로도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아래로도 풀어야 할 난제들이 있는 거군요. 네, 지방선거가 내년 6월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8개월이나 남았는데 그때까지 또 여러 변화 예의주시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조익신 기자였습니다. 예, 이번 연휴 때 취업 이야기 많이들 하셨을 텐데 일자리 관련해서 저희가 두 가지 소식 준비해봤습니다. 청년 실업이 얼마나 심각한지 따질 때 실업률과 함께 중요하게 참고하는 기준이 바로 취업 준비생 비율입니다. 최근 통계에서 이 취업 준비생 수치가 심상치 않은 걸로 나타났는데 먼저 이 소식 이주찬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8월 기준으로 구직 활동을 포기하거나 돈을 벌지 않고 있는 비경제 활동 인구는 1,605만 명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취업준비생은 69만 5천 명으로 비경제 활동 인구의 4.3%를 차지했습니다.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8월 기준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취업준비생 비중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한때 4.1%까지 치솟았다가 3%대로 떨어졌지만 취업난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다시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채용을 확대했다고 하는데 지원하는 입장에서 보면 확대됐나 싶거든요. 그래서 뭔가 피부에 좀 많이 안 와닿았다는 거죠. 특히 취업준비생들이 구직 활동을 시작하면 모두 실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취업준비생이 많다는 것은 앞으로 실업률 지표가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게다가 하반기 취업 공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10월 실업률 비중이 절정에 이르는 것을 감안하면 고용시장은 더욱 나빠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11조 원 규모 일자리 추가 경정 예산의 약발이 제대로 먹히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연휴 뒤 내놓을 보완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예, 이렇게 취업을 하기도 어렵지만 직장을 다니고 있더라도 정년까지 다니기 이것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올해부터 법적 정년이 만 60세로 늘었지만 상당수 직장인들에게는 여전히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삼성화재에선 50세가 넘는 직원을 천연기념물이라고 부릅니다. 직원들이 한 5천 명 정도 되고요. 부장급은 50세 넘는 사람은 그중에 몇십 명 안 됩니다. 직원들은 50세가 넘으면 보직 해임을 당하기 일쑤라고 말합니다. 할 수 없이 명예퇴직을 하거나 계약직으로 신분이 바뀌기도 합니다. 후배들에서 이제 용퇴를 좀 해달라. 회사 방식이니까 어쩔 수 없다. 회사는 해당 직원의 실적이나 조직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당사자들의 주장은 다릅니다. 뭐 투서가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이제 조직 성과가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다양한 그 항목을 표출을 이렇게 찾아냅니다. 한 부장급 직원은 나이 때문에 차별을 당했다며 지난해 인권위에 진정을 내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보험사는 최근 희망퇴직 신청을 받아 직원 120명을 내보냈습니다. 신청하지 않은 직원 30여 명은 무더기로 직무 대기 발령을 내렸습니다. 회사는 직무 전환 교육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책상에는 컴퓨터 한 대와 꺼진 전화기만 놓여 있습니다. 올해부터 모든 민간 기업의 정년이 만 60세로 늘었습니다. 직장인들은 60세가 넘어서도 일하길 희망하지만 현실적으로는 50세쯤에 은퇴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또 10명 중 7명이 현재 직장에서 정년까지 일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정리가 들어와요. 정년을 늘리는 것도 늘리는 거지만 정년까지 다닐 수가 있는 장치가 있느냐. JTBC 이한길입니다. 지금 우리 기업들에겐 중국의 사드 보복도 부담입니다. 현재 인건비가 올라 여건도 나쁜데 사드 보복의 후폭풍까지 겹쳐서 중국 사업을 접는 곳도 늘고 있습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중국에 있는 롯데마트 매장입니다. 중국 정부의 사드 보복 이후 사실상 영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상황이 악화되자 롯데는 중국 롯데마트 매장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앞서 신세계 이마트도 중국 시장 사업을 접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을 떠나는 기업들은 비단 유통업체만이 아닙니다. 인건비 상승과 치열해지는 현지 기업과의 경쟁에 제조업체들도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사드 문제가 발생시킬 우리나라의 예상 경제 손실은 총 8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이어지면 손실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기업들은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불리는 동남아 등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이미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이 진출해 새로운 생산 거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인도네시아와 미얀마, 캄보디아 등도 주목받는 시장입니다. 상대적으로 이 동남아 시장에 이제 젊은 층이 많다 보니까 소비 잠재력이 상당히 높은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상대적으로 낮은 진입 장벽과 중국보다 규제가 덜 심하다는 점도 긍정적인 면으로 꼽힙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도 세계 최대 중국 시장을 포기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관점을 바꿔 중국을 생산 공장이라는 인식보다는 이제는 세계 최대 소비 시장으로 공략 방법을 바꿔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JTBC 박영우입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 총격범이 다른 행사에서도 범행을 계획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록 페스티벌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부소연 특파원입니다. 시카고 음악 축제인 룰라팔루자, 라스베이거스의 라이프 이즈 뷰티풀, 보스턴 야구장 펜웨이 파크, 총격범 스티븐 패덕이 목표물로 삼았을 가능성이 있는 곳입니다. 패덕은 지난 8월 룰라팔루자가 열리는 기간에 현장이 내려다 보이는 블랙스톤 호텔을 예약했지만 투숙하지는 않았습니다. 올해 행사엔 하루 10만 명, 나흘간 40만 명이 참석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의 두 딸 등 유명인이 다수 참석했습니다. 범행 일주일 전에는 라스베이거스의 또 다른 음악 축제인 라이프 이즈 뷰티풀이 열리는 인근의 콘도를 예약했습니다. 수사당국은 패덕의 컴퓨터에서 보스턴 펜웨이 파크 야구장 인근의 호텔을 검색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자동차 폭탄 범행을 모의했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10 1-pound containers of tannerite, 2 20-pound containers of tannerite, and approximately 1,600 rounds of ammunition. 경찰은 공범과 테러 연관성, 범행 동기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자동화기 개조 장치인 범프스톡 금지 법안에는 총기협회와 백악관도 한 목소리를 내 규제 강화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부소연입니다. 외교부는 라스베이거스 참사에서 우리 국민 가운데 사상자는 없음을 최종 확인했습니다. 미 당국이 사망자 신원을 모두 확인했고 한국인 145명의 소재도 확인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습니다.
연휴가 길다 보니 이미 일터로 돌아간 분들 계실 겁니다. 생업의 현장에서 오늘 사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혼자 조업을 나간 선장이 배에 고립됐고 탱크로리 차량이 빗길에 넘어져 가스가 누출됐습니다. 이수정 기자입니다. 거의 가라앉은 어선이 형체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배 지붕 끄트머리에 간신히 서 있던 선장 이모 씨가 힘겹게 다른 어선으로 옮겨 탑니다. 오늘 새벽 1시쯤 전남 신안군 동쪽 해상에서 홀로 조업을 마치고 돌아오던 선장 이모 씨의 배가 침몰했습니다. 목포해경은 배를 인양한 뒤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오늘 아침 8시 48분쯤 충남 태안군 목계도 인근 해상에서 7톤급 어선에 불이 났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선장 김모 씨 등 6명은 인근 어선으로 급히 피했지만 배는 불에 타 침몰했습니다. 넘어진 차량에 소방대원이 연신 물을 뿌려댑니다. 오늘 오전 11시 반쯤 울산 울주군 운총면 원당골 사거리에서 LPG를 싣고 달리던 8톤 탱크로리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며 넘어진 겁니다. 운전자는 가벼운 부상을 입었고 사고 충격으로 LPG 밸브가 파손돼 가스가 일부 누출됐습니다. 오늘 새벽 6시쯤에는 부산 부전동의 한 과일 가게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점포 내부와 집기류 등을 태워 500만 원 가량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JTBC 이수정입니다.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에 가입한 65세 이상 노인의 틀니 시술에서 본인 부담률이 지금의 50%에서 30%로 낮아집니다. 빈곤층 노인의 틀니 부담률도 차상위 계층이 현행 20에서 30%에서 5에서 15%로 떨어지는 등 대폭 낮아집니다. 최근 5년 동안 탈모증으로 병원을 찾은 국민이 모두 103만 명으로 45%가 여성으로 조사됐습니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실에 따르면 같은 기간 탈모 환자들이 쓴 진료비는 1,172억 원에 달했습니다. 정부가 붉은 불개미가 발견된 부산항 간만부두와 전국의 항만들을 조사 중인 가운데 여왕개미는 아직 못 찾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9일 한 번 더 조사하고 이상이 없으면 간만부두에 대한 소독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남서부 윈난성에 대형 운석이 떨어져 540톤의 TNT 폭약이 터진 것에 맞먹는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은 현지 시간 4일 밤 8시쯤 지구의 소행성이 충돌했다며 이 소행성이 윈난성 샹그리라시 부근에 초속 14.6km로 낙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프로야구 준 플레이오프가 이번 주말 시작됩니다. 롯데와 NC가 포스트 시즌에서 맞붙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죠. 네, 이 지역 라이벌의 승부를 앞두고 부산과 경남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1차전 티켓 예매부는 1시간 만에 매진됐습니다. 강신우 기자입니다. 롯데의 제2의 홈이었던 마산의 자리를 튼 NC는 프로야구 1군 진입부터 롯데의 견제를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를 보면은 시기상조고 이런 어떤 주구다 식구다 문제는 NC의 1군 개막전 상대도 롯데였습니다. 이 마산에 계시는 팬들이 또 롯데와의 경기는 또 특별하게 생각하고 계시니까 꼭 이기는 모습을 보고 가실 수 있도록. 지난 4년간 성적은 NC가 우세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롯데는 NC의 1승 15패로 압도당하며 팬들로부터 프로가 아니다는 핀잔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올해 해외에서 롯데로 돌아온 이대호가 가장 먼저 경기한 팀도 NC였습니다. 지역 라이벌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길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될 것 같고. 필연적 라이벌 롯데와 NC가 드디어 가을 야구 무대에서 만났습니다. 세이브왕 손승락이 버티고 있는 롯데 뒷문은 리그 최강입니다. 반면 NC는 타격 응집력과 기동력이 뛰어납니다. 지역 강자를 가리는 롯데와 NC의 준 플레이오프는 오전 3선승제로 8일 부산 사직구장에서 막을 엽니다. JTBC 강신우입니다. 네, 끝으로 날씨입니다. 전국에 약하게 내린 비는 오늘 밤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 안개가 짙은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은 낮 최고 기온이 서울과 광주 27도로 오늘보다 좀 높아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예,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